이제 작년에 사실 고분양가로 나왔던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때는 또 고분양으로 낼 것 같은데 음. 지금이라도 조금 무리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왜냐,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힘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득 수준이 우리가 낮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내려온 건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끝이 아니다. 계산상 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싸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사의 오일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빗썸 구독자들을 위한 연간 시리즈 3탄 부동산 편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그리고 부자는 하락기에 난다고도 하죠. 부동산 언제가 저점인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영대학원에서 금융부동산을 가르치고 있고요. 부동산은 한 30년. 저는 원래 기획 출신입니다. 일반 회사 그랬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업이 크게 망한 다음에 제가 부동산이 처음에 1층 부동산이라 들어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인기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 한문도 교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온갖 질문들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세요? 네, 핵심 질문을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대책 효과일까요? 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째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작년 말까지도 정말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왜 그런 거죠? 혹시 이거 저점 아니야? 집값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사들도 많이 접하시고 들썩들썩 매물 감소, 거래량 증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의 조건의 어떤 신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한 1km밖에 안 뛰었으면 다 뛰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다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팩트를 보셔야 되는데, 매물이 감소한 날은 이틀이었습니다. 1월 3일 날 대책 발표하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1월 2일 날 매물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은 분들이 뺐겠죠? 빼고 3일 날도 물건들이 좀 빠졌습니다. 감소가 됐어요. 실제로 한 5%에서 10% 정도. 근데 이제 5일 날, 6일 날 되니까 다시 매물이 제자리를 찾아와요. 희한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던 언론과 이런 유착 관계가 의심스럽다고도 추측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제 기사가 막 나옵니다. 매물 감소. 그러면 이제 5일, 6일, 7일 차에 그러면 매물이 늘어났으면 다시 또 매물 증가 다시. 그쵸. 근데 그 기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그것만 보시고 이렇게 판단했다가 또 이제 그 다음 기사가 나오죠. 거래량 증가 이렇게 뜨죠. 100개, 저번 달에 100개였는데 갑자기 200개가 돼요. 와우. 엄청 늘어났죠. 우리 영클 할 때가 월 15,000개였어요. 한 달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내보면 적은 시기에는 한 5, 6천, 그러니까 조금 한 6,100 정도가 이제 수치가 나와요. 그럼 6,000건이 한 평균 거래량이구나. 그럼 상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3,000 미치면 뭔지 좀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번에 계속 우리가 느꼈던 급락기는 1,000대였어요. 그러면 평소 평균 거래량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아직 멀었네. 그렇죠. 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팩트는 그렇게 떴고, 근데 결정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가 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대출이 안 돼서 DSR에 묶인 분들 중에 아슬아슬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을 했잖아요. 네. 5억까지예요. 한 4억 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됐잖아요. 근데 DSR을 적용 안 해주니까 이때 사고 싶은 분들, 특례보금자리론 금액이 40조예요. 해보면 4억 대출 받으면 10만 가구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죠? 10만 가구면 대충 잡아도 한 달에 4,000개는 4,000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10,000개나. 근데 지금 서울 거래량이 얼마 늘었어요? 아까? 잘해야 1,000개, 1,500개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가 보도에는 3.3%대 나오지만 그건 1등급, 신용등급.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조금 반감됐죠.
미미하다. 네, 미미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계속 잠시 전국적으로 좀 늘 거예요. 근데 그 느는 효과가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전히 또 정책. 그렇죠. 이 40조 중에 또 아시겠지만 대환대출도 맞아요.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맞아요. 대출도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이 반 정도 차지하면 또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음.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결론은 제가 볼 때 일시적 반등 분명히 있다. 있으나 대세 하락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다. 올 한 해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네. 특례보금자리론으로서는 그렇게 좀 네.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동산 관련해서 채팅방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면은 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또 일시적 이주택 관련 거주 요건이 변화를 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요즘에 뭐 다소 좀 분양권이 팔린다는 얘기를 해요. 네, 팔리죠. 네, 좀 팔리고 있는데 음. 분양권부터 좀 시작을 해서 약간 이게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반등으로 요즘 분양권 시장 좀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죠. 팔린다. 어떻게 팔리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낮게 팔리냐, 높게 팔리냐. 아, 그게 그쵸. 핵심이죠. 팔리는 게 무슨 중요해요. 예전보다 비싸게 팔아야 투자와 자산에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권 거래는 예전에 프리미엄이 만약에 5억이 붙었다. 그 프리미엄이 낮아져가지고 2, 3억. 어떤 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팩트를 또 우리 언론사분들이 잘 해주시겠죠?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직 실제 그런 상황을 좀 언론이 바로바로 담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 그럼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9번째로 잘한다 하고 첫 번째로 잘한다는 틀리잖아요. 그럼 분양권 거래가 됐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를 붙여줬을 때 정확한 기사인데 뭐 정확하지 못한 기사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네. 요새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 피가 5억 갔다가 3억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사실 고분양가로 나왔던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거보다는 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새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침체기가 지나고 나서 살려고 하면은 그때는 또 고분양으로 낼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조금 무리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어쨌든 무리한다는 안 된다. 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봐요. 네네. 자, 엊그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어요. 미국이. 맞아요. 근데 높아졌어요. 그러면 일반 무주택자나 자산이 없는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제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요인이라는 게 금리에서 출발한다는 건 뭐 시청자분들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2년 전부터 제가 얘기해도 금리가 무슨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냐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3%에서 5%를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그런데도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폭등한 이유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폭등했겠어요? 버는 게 더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 평균이 7%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2% 올라도 충분히 부담하고도 여유가 되니까 집을 계속 산 거예요. 특히 그때 주택가격 수준이 우리 국민들 실소유자분들의 그 PIR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준에서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냐면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데 무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무리해서 많이 샀어요. 근데 금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무조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 은행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중에 90%가 다 대주주가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제어하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수익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도 좀 아시지만 예대 마진의 폭이 유지가 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정부의 뜻대로 조금 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온 걸 버틸 수 있나요? 회사가 망하는데 정부 말을 들으겠어요? 권유를? 그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죠.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멈추고 인하는 게 아니라 더 오르고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5.5%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장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상상했죠.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구나. 당분간 늦어질 수 있다. 이게 후년까지 간다고 판단했지만 일반 분들이 기사에 접하는 거는 뭐 금리가 멈췄니, 뭐 좋은 신호니, 비둘기파, 매파 여러 가지 자극적인 단어들을 던지면서 일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을 혼돈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는 정보를 참고하셔서 다시 판단하셔야 되죠. 왜냐?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반등하기 힘들고 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PF를 일으킨 현장 부실하다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현장들이 유동성이 더 악화되겠죠. 네. 1분기만 32조가 PF 자금 도래해요. 만기가. 그러면 단대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그 금리도 낮지 않아요. 높아요.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빌려주려고 나섰잖아요. 네, 정부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없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 몰려오는 타임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장밋빛 그림을 미래다. 혼자서 희망을 돌리시는 건데,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분이 무리해서 사더라도 성공하는 이유는 어떤 때예요? 샀는데 말씀대로 분양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맞아요. 미분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늘 때요. 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아직 너무 이르다. 여러분 뭐 달리는 말에 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뭐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폭등기에 특히 2030 세대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막 올라갈 때 와 이거 못 쫓아가면 이런 게 생겼는데 맞아요. 다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여러분 7년 걸렸습니다. 7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득 수준이 네. 우리가 낮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네. 다 증명됐는데 더 얘기 안 해도 미뤄 짐작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 우리가 영끌하신 분들이 왜 영끌 당했죠? 언론에 과장된 보도 때문에 그랬잖아요. 일부 저기. 맞아요. 그죠? 그때는 약간 빚 안 끌면 바보처럼 완전 심한 루저 취급을 하니까. 맞아요. 그게 언론에 갈 행태는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그 박탈감을 느꼈겠어요.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 주위에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요새 집값이 비싸니까 자식 결혼할 때 좀 집값 보태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맞아요. 준비를 했는데 집값이 두 배일 뛴가. 이게 뭐냐 결론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리는 계속 무리를 낳게 돼요. 자 심하게 얘기하면 다 안 사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다 같이 안 사. 그럼 팔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리죠? 가격을 낮춰야죠. 당연히 낮춰야죠. 그냥 분양가만 받으면 되죠. 분양가 고분양가 낮추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무리는 현재 경제 상황상 무리할 타임이 아니다. 그 무리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년, 2년, 3년만 볼 것이 아니라 4, 5년을 보면 앞으로 집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전청약 이번에 정부가 줄이긴 하지만 네. 3기 신도시 17만 원을 올해 착공한다 그랬어요. 상반기에. 근데 그 뉴스는 요만하게 나와요. 조그맣게. 그거를 만약에 대대적으로 5대 일간지부터 방송사들이 17만 원에다가 합의 50만 원가 나옵니다 하고 한 열흘만 방송을 해주거나 언론에서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맞아요. 고평가된 것들이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정부의 대책이 없어도 적정 가격으로 되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알아서 삽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유명해지신 이유가 모두가 약간 상승을 외치실 때 아니다. 이거 한국 부동산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생각했던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제 가는 중인데 그 차이는 있어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짧은 6개월 만에 금리를 4-5배 올릴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 그래서 올릴 줄은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물가 압력은 더 세지거든요. 그런데 버티다가 결국 뭐 한번 미스했잖아요, 파월이. 결론은 미스했으니까 이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니까 가는데 사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이미 먼저 올렸잖아요,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그나마 그래서 지금 차이가 덜 벌어진 거지. 그 타임 못 쫓아갔으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확실하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급하게. 거의 뭐 위기 분위기로. 근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내려온 건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끝이 아니다. 계산상. 끝이 아니다라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에 분양했던 것들이 3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반토막 나면 얼마야? 1억 5천이죠. 그쵸. 그럼 50% 상승한 거잖아요. 네. 근데 4, 5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한 25% 올랐어요. 원래 자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해서 가는데 우리가 투기 세력이나 이런 위기가 오면 물가 상승률보다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를 하는 분들은 그 시간 차이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 개념에서 보시면 부동산 역사상 6개월 만에 회복하는 경우는 없고 1년 뒤에 회복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업에 중진하고 계실 때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맞아. 어머니 아버님은 힘드셨지만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진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빨리 금리를 낮춘 거예요. 미국에서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정부가 올린 5.25 수준에서 2%로 내립니다. 우리도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막 50% 60% 주니까 주택 가격이 그만큼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다시 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번에 던진 규제 하나 있잖아요. 103 네, 그런 거 네. 비슷한 걸 다 던졌어요. 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다 전고점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아이 그럼 찾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미 거품이 된 상태에서 이 순간적인 어떤 경제 팩트로 인해서 올랐지만 이미 이때 사람들 살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네. 다 샀으니까 여기에 못 샀던 사람들이 뒤늦게 따라 붙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봐도 집값이 비싼 것 같단 말이에요. 괜찮죠? 살 능력이 안 되거나 갭 차이가 벌어지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줄겠죠. 지금처럼 그 현상이 똑같이 시작돼서 그게 이제 7년 동안 쭉 하락한 거예요. 결국에는 빠질 건 그거에 빠졌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드캡 바운스나 더블 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거품이 낀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일시적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연봉 6천, 7천이면 그래도 상위권 아니세요? 1, 2분위에 해당되는데 그분들조차 서울 집은 못 사는 수준이니까 이거는 장기적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충분히 빠지면 단기적 하락으로 끝내겠죠. 결론은 이번에 뭐 반등한다 이거는 좀 기대하시는 건 좀 성급하다.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충분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충분히 빠진 수준이 뭐 네. 각자 전문가마다 다 다 말하는- 틀리죠. 네. 지역별로 좀 틀린데요. 전세값이 언제 오를까요? 라는 건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봄, 여름, 가을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때 만약에 금리가 안 내려와 있으면 그래도 못 올라가고 금리가 좀 내려왔다 그러면 좀 올라가겠죠? 아, 난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에는 좀 바닥이 될까? 좀 예상 같은 거. 아 시간이요? 얼마가 내려오는 지점이 언제쯤에 종점이에요. 앞선 투자자들이 사더라도 뒤에 실수요자들이 붙지 않으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겠죠. IMF 때 3년에 3년 반, 글로벌 때 7년, 평균 되면 5년. 뭐 그거 계산하니까 2023년부터 5년, 27, 8년 간다. 뭐 이런 추산이 나오는 거예요.